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늘은 고려 시대 3단원 이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고려 초기에 있었던 고려의 체제 정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13강 후삼국 통일과 고려의 체제 정비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는 82페이지부터 85페이지 펴서 우리 같이 보면서 문제를 강의를 들어봅시다. 자, 먼저 후삼국의 통일 과정을 우리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태조의 통합정책, 그리고 광종, 성종으로 이어지는 고려 초에 있었던 개혁들, 체제 정비 과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후삼국 하는 것으로 이제 끝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선거도 해보고 여러 활동들을 많이 했었죠. 거기에서 이제 이어집니다. 우리 후삼국을 하면서 신라가 고려, 이제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 이렇게 3국으로 나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 중에서 북쪽의 후고구려를 차지하고 있었던 왕은 원래는 궁예였는데요. 이 궁예는 초기에는 총명한 왕이었으나 나중 가면 막 미륵관심법 이런 걸 쓰면서 폭정을 저지르게 되고 호족들의 민심을 잃게 되었습니다. 결국 2인자였던 왕건이 이제 정변을 일으키면서 궁예를 몰아내게 됐고요. 왕건은 국호를 고려로 바꾸고 수도를 송악, 지금은 이 송악을 개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개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송악으로 이전하면서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바로 고려입니다. 이후에 500년을 가는 국가죠. 자, 이렇게 왕건이 그 후고구려를 이어서 이제 고려를 건국한 뒤에 본격적으로 후백제 그리고 신라랑 싸움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고려는 이 후백제랑은 조금 다른 정책을 취했는데요. 이때 후백제는 반신라 정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신라를 공격하는 정책을 취했고, 고려는 오히려 신라랑 화해하고 신라랑 잘 지내는 친신라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 두 정책 중에 어느 쪽이 더 옳았는지는 사실은 결과의 문제이지 정확히 우리가 딱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라 쪽의 민심을 얻는 데 성공했고요. 고려는 이를 바탕으로 신라 호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고창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고, 그 결과로 신라가 항복해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려와 신라가 이제 팀을 먹고 후백제를 공격하는 형세가 되었기 때문에 고려가 여러모로 유리하게 되었죠. 자, 결국 후백제는 이 당시 왕위계승 분쟁이 일어났던 틈을 타서 고려가 대대적으로 침공하면서 후백제를 멸망시키고 삼국을 통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삼국을 통일한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하는 게 바로 이 왕건이라고 하는 캐릭터입니다. 왕건은 기본적으로 포용의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이때 발해가 멸망하는데 발해 유민들도 포용을 하고 신라도 포용을 하고 호족들도 다 포용을 하고 어쨌건 무조건 포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취했고요. 그걸 통해서 민심을 얻고 민심을 얻어서 결국에는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태조의 통합정책은 분열되어 있던 국가들을 하나로 뭉치고 민심을 수습하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먼저 태조는 고려잖아요. 태조 왕건이 고려를 세웠잖아요. 그 고려라는 건 고구려의 후예라고 해서 고려라고 나라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진 정책을 통해서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려고 시도했고요. 가장 먼저 통일신라 시기에는 버려져 있었던 폐허가 된 땅 평양성을 재건하고, 이 평양성에 서쪽 수도, 그러니까 이제 수도에 준하는 대접을 했었던 거죠. 서쪽 수도라는 뜻의 서경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발해가 멸망해서 발해의 유민들을 흡수했고요. 이를 바탕으로 북쪽으로 영토를 약간 확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 당시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과는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북쪽으로 치고 올라가려는 그런 시도들을 계속하였습니다. 태조는 또한 호족들을 통제하려고 노력하였는데요. 먼저 태조는 고려가 이제 후삼국을 통일하면서 여러 호족들과 만나게 되는데, 이 호족들과 혼인을 통해서 이들을 통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왕건은 고려가 아니 한국사에서 가장 부인이 많은 왕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후궁까지 합치면 이제 부인이 29명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정식 왕비만 6명, 후궁이 23명이나 됩니다. 이렇게 많은 호족과 혼인을 하면서 이들의 어떤 지지를 끌어낸 뒤에는 또 사심관제도, 그리고 기인제도 등을 통해서 이들을 통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여기서 사심관이라는 건 이 지역에 있는 호족들을 사심관으로 임명해서 이 사람들한테 어떤 자율권을 주는 그런 제도고요. 그러니까 약간 호족들을 회유하려는 제도죠. 반면에 기인제도는 뭐냐면 이렇게 회유된 호족들의 경우에는 그 호족 가문의 후계자를 반드시 개경으로 보내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개경으로 사람들이 이 후계자가 오면서 어떻게 보면 인질의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호족들이 반발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약간 좋은 측면에서 회유하는 것도 있고 약간은 조금 억압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죠. 이런 양측의 측면을 모두 당근과 채찍을 모두 활용하면서 호족을 통제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태조 왕건은 불교 교단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불교를 진흥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고려시대 때 불교 행사는 크게 연등회와 팔관회로 이어져 있는데요. 연등회의 경우에는 이제 순수한 불교 행사지만 팔관회의 경우에는 서해 용왕 같이 이 지역에 있는 산신령, 어떤 산신, 재령 이런 것들을 같이 약간 기념하는 행사였기 때문에 이게 왕실의 권위를 상승시키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설상으로 이 태조는 기본적으로 서해 용왕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약간 건국신화 같은 게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팔관회에서 재확인함으로써 왕권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었고요. 또 민생 안정 정책으로서 태조 왕건은 세금을 감면하고 빈민을 구제하는 흑창을 설치하였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민중들의 어떤 삶도 조금 안정시키려고 노력을 했었죠. 이런 태조의 통합정책은 실제로 굉장히 효과적이었고 호족들과 어떤 백성들 그리고 약간 분열되어 있었던 이 삼국을 통합하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카리스마 넘치는 창업 군주인 태조가 죽고 난 뒤의 일이었는데요. 태조는 이렇게 29명이나 되는 부인이 있었고 자식만 34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있죠. 만약에 왕건이 죽으면 태조 왕건의 후계자는 누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정상적으로는 이제 그 첫째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워낙 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왕위 계승과 관련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일어났고요. 자, 그러면 다음 왕인, 정확히 4대 왕인데 광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종은 고려 4대 왕인데 실질적으로는 태조 왕건의 뒤를 이은 왕으로 여겨집니다. 왜 그러냐면 2대 왕과 3대 왕, 해종과 정종이 아까 말했던 왕위 계승 분쟁으로 얼마 살지 못하고 빠르게 죽기 때문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종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 왕권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왕위 계승 분쟁으로 인해서 이 왕권을 회복하고 왕권을 강화해서 왕위의 어떤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호족들을 억누르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보자면 광종은 먼저 노비안건법이라고 해서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양민으로 돌려주는 법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는 게 사실 통일신라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노비의 숫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려 시대의 노비는 대부분 불법적으로 후삼국 시대라고 하는 약간 그런 시대적인 특성을 틈타서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모든 노비들이 이 양민으로 이제 되돌려졌고 이 과정에서 많은 노비들이 양민이 되면서 노비를 소유하고 있었던 호족들의 힘이 굉장히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광종의 경우에는 과거제도를 실시하였는데요. 이거는 정확히 중국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었던 건데 이때 쌍기라고 하는 귀화인이 들어오면서 이 과거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이 과거제를 통해서 광종은 기존의 호족들을 등용하는 것에서 이제 벗어나서 시험을 통해서 신진 세력을 육성하고
또 귀화인들을 등용하는 어떤 기준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권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었죠. 자, 이렇게 강력해진 왕권을 바탕으로 해서 광종은 호족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호족이 죽고 또 왕족들도 많이 이 과정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광종에 대해서 약간 좋게 보지만은 않는 양면적인 평가가 존재하는데요. 중요한 건 이 과정을 통해서 태조 왕건 시기부터 있었던 약간 혼란스러운 과정, 왕위 계승에 있어서 혼란스러웠던 과정, 그리고 호족들의 지나치게 강력해진 호족들의 힘을 억누름으로써 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 광종을 높이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왕은 이제 성종인데요. 성종은 고려 6대 왕으로 광종 시기의 왕 개혁의 가장 키워드가 왕권 강화, 호족 억압이었다면 성종은 유교입니다. 성종은 최승로라고 하는 학자가 제시한 시무 28조를 기반으로 해서 유교 기반의 개혁안을 실시하는데요. 이 유교 기반의 개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왕권을 강화하는 중앙집권화와 그리고 교육제도를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광종 때의 기반을 닦아놨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호족들이 스스로 다스리고 있었던 지방에 관리를 파견해서 이제 다스리기 시작을 하였고요. 12개의 도시에 이걸 12목이라고 하는데 이 12목에 시범적으로 먼저 관리를 파견하고 그 이후로 점차 관리를 파견하는 것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또 중앙정치를 개혁해서 이성 6부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배워볼 겁니다. 행정을 개혁하기도 했고 국자감, 오늘날로 따지면 대학교 같은 거를 설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국자감은 고려 말에 이름이 바뀌는데요. 바로 성균관이라고 하는 곳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가게 되고요. 오늘날 고등학교 같은 것에 해당하는 향교를 설치해서 지방에서도 이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이 성종 시기에는 우리가 나중에 더 자세하게 배우긴 할 텐데 거란이 이제 이 당시에 고려를 침공했었는데 서희가 이거를 막아내면서 강동 육주를 확보하는 등 영토가 확장되는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태조, 광종, 성종 시기를 거치면서 고려라고 하는 나라의 기틀이 잡히게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고려의 어떤 정치 체제, 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